안녕하세요. 부발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17강 몽골 제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송나라 그리고 여러 북방 유목민족에 대해서 배웠죠. 송나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힘이 약해지고 북방의 유목민족의 힘이 강성해지는, 그래서 약간 다원적인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동아시아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 시대의 결론으로서 나온 게 바로 이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 제국인데요. 이 제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랑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영상은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몽골 제국의 성립부터 볼게요. 자, 몽골은 우리가 지금 몽골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중국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중원에서 한창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몽골 고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테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여러 부족들을 통합해서 몽골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칭기즈 칸이라고 하는 칸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자, 이 몽골 제국은 그 지역 자체가 워낙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일종의 전사로서 굉장히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었고, 다만 이들이 통합이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는데, 이 테무친이 결국 통합에 성공한 것이죠. 테무친이 칭기즈칸이 된 뒤엔 이제 이 내부를 통합했기 때문에 외부로 정복 활동을 벌여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 서하, 금, 호라즘, 러시아, 동유럽 이런 여러 국가들을 차례차례로 정복하면서 거대한 몽골 제국을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몽골 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었는데요. 자, 먼저 몽골 제국은 천호제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원래 이런 유목민족은 무리지어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잦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 단위로 매우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테무치는 몽골을 통합한 뒤에 몽골 부족을 해체하고 이들을 10, 100, 1000으로 이제 호로 나눠가지고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 이 체제를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그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을 임명하고 하면서 부족 간의 어떤 분열 상태를 해결하는데 크게 그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천호제를 통해서 유능한 지휘관을, 신분이 낮더라도 유능한 지휘관을 계속 등용하고 그렇게 그 인재를 알아보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갔고요. 또한 몽골 제국은 그 사실은 어떤 종교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좀 야만인에 가까운 민족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좋은 게, 이들은 인종, 종교, 신분 이런 거에 그 간섭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라고 하면은 신분이 어쩌고 종교가 어쩌고 따질 테지만 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만 있다면 인재로 등용하고, 외국의 기술도 무슨 자기네들 국수주의가 있어서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뭐든지 다 좋기만 하면, 실용적이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천호제 그리고 관용 정책을 통해서 몽골 제국이 성장을 했고요. 특히 몽골 제국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슬람 문화권의 이슬람 상인들이었습니다. 자, 이슬람 상인들과의 연계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몽골 제국의 영토가 이제 최대 상태까지 가면 이렇게 되는데요. 몽골 제국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너무 커져버린 것이 그 문제였습니다. 자, 몽골 제국은 일대 칸인 그 테무친, 칭기즈칸이 죽은 뒤에 이제 형제들이 네 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형제의, 네 명이었는데 형제가, 이 네 형제의 싸움이 워낙 제국이 넓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지역을 가진 상태로 계속 그 분열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결국 툴로이라고 하는 칭기즈칸의 막내 아들,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의 아들인 이제 쿠빌라이가 칸이 되면서 제국은 결정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이
이 분열이 되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알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몽골 고원 본토, 몽골의 본토 그리고 중국 지역의 경우에는 쿠빌라이가 점령을 해서 이곳을 쿠빌라이의 땅으로 삼았고요. 다른 형제들도 이것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각자의 형제들에게 왕국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한국 혹은 울루스라고 부르는 여러 국가들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자치권을 누리긴 했지만 명목상으로는 이 원나라, 대원 울루스라고 하는 이 쿠빌라이 칸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국가로 보기도 하고요. 동시에 여기는 실질적으로 독립국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역사로 치기도 합니다. 어쨌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이제부터 좀 공부를 해볼 거는 주로 이 대원 울루스, 원나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원나라의 경우에는 수도를 대도, 베이징으로 옮기고 이제 중국화되기 시작합니다. 몽골 국가지만 중국 국가로서 어떻게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이름도 중국식 이름이 원나라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저항하고 있었던 양자강, 창장갑 남쪽의 남송을 정복하고 난 뒤 중국을 본격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몽골 제국의 사회를 보자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매우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지배층으로서 그리고 전사계급으로서 몽골인이 있었고요.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그리고 생목인이라고 해서 원나라 몽골인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로서 중국인도 몽골인도 아닌 민족, 주로 아랍인인데 혹은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 중간 관리자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인들은 어떤 행정 업무를 처리하거나 하는데 약간 서툰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자, 요 둘이 일종의 지배층으로서 존재했고요. 피지배층,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계층으로서 중국인들, 한인과 남인을 두었습니다. 한인의 경우에는 원나라, 중국, 몽골에 빨리 흡수된 북중국인들이었고요. 이들 역시 차별받았지만 가장 차별받았던 건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했었던 남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인들은 남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몽골 제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어쨌든 이 남중국인들이 가장 차별받고 천시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몽골 제국은 중국화되는 것을 단연코 거부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문화 역시도 중국과는 기존의 중국 문화와는 좀 이질적이었는데요. 잡극, 소설, 희곡과 같은 서민 문화가 주로 발전했고요. 특히 유교를 탄압해서 유교가 쇠퇴하고 티베트 불교나 이슬람교 등이 이제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티베트 불교는 라마교라고 합니다. 이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를 달라이 라마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원나라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또 동서교류의 확대가 일어난 점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실크로드의 일부 부분을 차지했던 국가는 있을지언정 실크로드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서 모든 교역로를 확보한 국가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몽골족은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이라고 하는 동서교류의 3대 루트를 모두 장악했고요. 이곳에 역참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곳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역참은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를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데요. 모든 국가의 이제 주요 교역로에 40km마다 거점을 두고 여기에 말과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군대까지 주둔시켜 가지고 여기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도적이나 혹은 어떤 여러 위협에 노출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거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역참 시스템을 통해서 몽골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었고 또 거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만들어 놓은, 몽골족이 만들어 놓은 교역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교류하였는데요. 먼저 교황은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사실 십자군 전쟁을 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몽골족과 어떻게 동맹을 맺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카르핀이라고 한 사람을 사절단으로 보내기로 했고, 또 이슬람 측에서는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여행가가 몽골 제국을 여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마르코 폴로는 동반견물록이라고 하는 책을 이 원나라를 17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이제 동방견물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썼고요. 이 책에는 동양 세계에 대한 아주 환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와 나도 언젠가 동양으로 가보고 싶다, 아시아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콜럼버스였기 때문에 이후에 이어지는 유럽의 신항로 개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송나라 때 개발했었던 나침반, 화약, 인쇄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는 송나라가 개발하긴 했는데 그것이 전파된 거는 원나라 때 몽골족을 통해서 전파가 되거든요. 자, 이러면서 여러 동서 문화가 서로 섞이면서 교류하고 서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이슬람의 역법, 그러니까 이게 서양식 역법이거든요. 이슬람의 역법이라고 하지만 서양식 역법이 전파되어서 중국의 수시력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도 하였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동서교류가 확대되면서 세계가 비로소 몽골 제국에 의해서 4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여러 문화권이 하나로 뭉쳐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문화권은 몽골 제국이 무너진 뒤에 일시적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몽골 제국 시절에 쌓았던 어떤 그 경험을 잊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유럽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이 몽골 제국의 유산은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이를 통해서 제국주의의 시대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 제국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좀 더 2학기 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더 많은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